홍철의 전격 시사.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KBS 1라디오 아침 종합 시사 프로그램이 전종철의 전격 시사로 거듭납니다. 2024년 청룡의 갑진년 새 첫날이 밝았습니다. 새 첫 일출은 독도에서 조금 뒤인 오전 7시 26분에 볼 수 있고 서울 일출은 7시 47분입니다. 새 벽두를 앞두고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새 첫날인 오늘은 총선 D-100, 총선이 딱 100일 남았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 민주당 이광재 전 의원과 함께 총선을 향해 달리는 정치권의 주요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1월 1일 월요일 전종철의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합니다. 문자 참여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9730, 콩 어플은 무료입니다. KBS 1라디오 채널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명품 콘텐츠가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새해 첫날 뉴스 브리핑 KBS 보도본부 우정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024년 갑진년 청룡해가 밝았습니다. 전국 곳곳에 해맞이 명소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죠? 네, 제주 성산 일출봉, 또 포항 호미곶, 또 강릉 경포해변 등 전국적으로 좀 유명한 해맞이 명소에는 이른 새벽부터 해맞이객들이 곧 떠오를 해를 지금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새해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정상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서 그 주변으로도 해맞이객들이 좀 몰렸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새해 첫 일출 시간이 지금 독도에서 얼마 남지 않은 7시 26분입니다. 전국에서 대체로 7시 40분 좀 전후면은 떠오른 이번 새해, 맑은 새해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보면서 올해의 각자 소원 또 이루고 싶은 바를 간절히 빌고 또 새해 다짐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맞이객들 보면 참 부지런하다, 참 네. 부럽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젯밤엔 서울 종로에서 제야의 종 행사가 열렸죠? 예, 어젯밤 새해를 맞이하는 제야의 종 타종과 또 새해 맞이 행사가 서울 종로구 보신각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오늘 0시 보신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민대표 등 모두 20여 명이 참여를 해서 33번에 걸쳐서 제야의 종을 울렸습니다. 지난해보다 약 2배 많은 10만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이 미리 돼서 대규모 안전관리 요원들이 투입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각계각층에서 올해 각오와 바람을 담은 신년사도 이제 발표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신년사를 발표한다고 하네요. 네, 약 20분 분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이번 신년사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이 돼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신년사에는 집권 3년 차를 맞아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을 조속히 시행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측은 민생을 챙기는 따뜻한 정부 또 문제 예방을 넘어서 즉각 해결에 나서는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이번 신년사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까지 오늘로서 딱 100일이 남았습니다. 다가온 총선에 맞춰서 여야도 새해부터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네, 여야는 이번에 좀 더 확실히 총선 채비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내일부터 전국 시도당을 돌면서 당원들에게 인사를 하고 또 총선 결의를 다진다는 계획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국민의힘부터 변화하겠다면서 동료 시민과 함께 공동체를 지키고 미래를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특히 미래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총선 준비의 첫 단추인 공천관리위원회 인선은 좀 막바지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거의 비정치인 출신으로 채운 이번 비대위와 또 주요 당직자가 비영남 출신임을 좀 감안을 하면 이번 공관위에도 정치 신인들이 좀 대거 기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늦어도 이번 주에는 좀 발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위원장 오늘 새해 첫날 어떤 일정 소화합니까? 네, 한 비대위원장은 오늘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이어서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신년 인사회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는 좀 전국을 돌면서 시도당 신년 행사에 참석을 하는데요. 내일은 대전과 대구, 오는 4일에는 광주와 또 청주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친명계와 비명계 갈등을 빚고 있는 민주당이
이번 주가 분수령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난달 30일에 지난 12월 30일에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서울 종로구에서 만났죠. 약 1시간 정도 회동을 했는데 결국에는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빈손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만남 후에 그 만남 당시에 이낙연 전 대표에게 당을 나가는 그 길은 아닐 것이라는 간곡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변화의 의지를 이재명 대표로부터 확인을 하고 싶었지만 안타깝게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이 좀 가속화가 되는 분위기였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급기야 새해 초에 창당을 공식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시점은 오는 1월 5일 전후입니다. 1월 5일이면 이번 주네요. 네, 아주 네. 임박했다는 얘기인데 네. 이낙연 전 대표와 비슷하게 이재명 대표 사퇴를 요구한 비명계 의원 4명도 탈당 가능성 시사하고 있죠. 네, 비명계 모임인 이 원칙과 상식에 속한 4명의 의원들, 이 의원들도 이번 주 초에 결단을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시한을 제시하면서 변화를 촉구를 해왔지만 당이 사실 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자 행동에 나서는 상황인데요. 탈당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은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들이 만약에 탈당을 하게 된다면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으로 합류를 할 가능성도 역시나 좀 아직은 물음표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에는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또 최성 전 고양시장이 참여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또 향후에 공천에서 탈락한 이 현역 의원들이 참여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재명 대표 새해 첫날 어떤 일정 소화합니까?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 인사회를 연 뒤에 이어서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합니다. 이어서 김해로 이동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도 참배할 계획인데요. 이재명 대표 내일은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연초부터 북한이 남북 관계를 긴장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새로 규정한다면서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선언했습니다. 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달 12월 30일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남 노선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동족 관계였던 남북 관계를 새롭게 규정을 한다면서 적대적이고 또 전쟁 중인 두 나라 관계다 이렇게 이게 굳어졌다 선언을 한 겁니다. 특히 정부의 성향과 관계없이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은 늘 정권 붕괴와 또 흡수 통일이 공통점이었다면서 통일 정책에 대한 입장도 다시 정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에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면서 위협의 수위를 좀 한층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상 구체적 도발 계획까지 밝혔다고요. 네, 북한은 우선 핵무력 증강을 새해 핵심 국방 과업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정찰 위성을 추가로 발사하겠다 이런 계획도 내놨는데요. 자신들이 만리경 1호를 성공적으로 쏘아 올렸다 이렇게 자평을 하면서 새해에는 정찰 위성 3개를 더 발사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네. 북한이 이렇게 한 이유 뭔가요? 네, 대남 압박 수위를 좀 높여서 핵무기 고도화를 하는 이 정당성을 좀 확보하려는 전략 같습니다. 이번에 북한은 한민족이라는 특수성을 부정을 하면서 남북관계의 근간을 흔들었고 또 북한이 또 그동안 강조를 해온 우리 민족끼리를 바탕으로 한 통일 전략도 사실상 좀 포기를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건 한반도 긴장 고조의 원인을 미국과 또 우리 측에 돌리면서 도발의 명분을 좀 쌓으려는 의도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외부 긴장을 좀 강조를 해서 내부의 결속력도 다지고 자신들의 좀 통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읽히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네, 정부 부처에서 일제히 좀 북한을 규탄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을 좀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강력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을 압도적으로 억제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일관되게 또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점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국방부도 북한이 도발 행위를 지속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 강력히 규탄했는데요. 북한이 만약 우리에 대한 핵 사용을 기도를 하면 압도적으로 좀 응징을 할 것이라면서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엄중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경제 소식입니다. 과연 올해 우리 경제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우리 경제 성장률 국내 주요 기관들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국내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 경제가 2%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DI는 2.2%, 산업연구원은 2%로 전망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전망치인 2.1%와 비슷한 결과인데요. KDI의 경우에는 내수의 증가세가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수출을 중심으로 한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국제기구들도 좀 비슷한 전망을 했는데요. IMF와 OECD 또 아시아개발은행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평균 2.2%로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민간 경제연구소에선 이것보다 더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네, 민간경제연구소는 말씀하신 대로 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이유가 물가, 핵심 문제가 이 고물가 문제였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또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이 평균 2%대의 성장을 예상을 했는데요. 가장 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곳이 그 LG경영연구원인데 LG경영연구원의 경우에는 1.8%의 저성장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계속되면서 금리를 조기에 좀 크게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이 상황에서 정부가 또 재정 지출도 적극적으로 늘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그러니까 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저성장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경제 주요한 변수가 물가인데요. 올해 물가는 그럼 어느 정도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나요? 네, 물가가 좀 지난해보다는 좀 다소 내려가겠지만 올해는 좀 다소 내려가겠지만 여전히 일정 부분 올해 고물가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KDI와 한국은행은 올해 물가 상승률을 2.6%로 전망을 했습니다.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3.6%였는데요. 재작년에 5.1%보다 좀 낮아지기는 했지만 2년 연속 고물가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는 민간에서도 좀 비슷한 전망을 내놨는데 물가가 오를 수 있는 변수가 좀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물가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가 지난해보다는 좀 둔화는 되겠지만 유가 상승 같은 물가가 높아질 수 있는 압력이 여전하다면서 물가가 둔화하는 폭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특히 국내외 수요가 빠르게 회복될 경우에는 도리어 물가 상승세가 오히려 더 확대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새해를 앞두고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 소식입니다. 울산의 한 원룸에서 불이 나서 혼자 있던 5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어쩌다가 아이가 혼자 있게 된 겁니까? 네, 이 어린아이는 유일한 보호자였던 아버지가 이사할 집을 청소를 하러 잠시 좀 외출을 한 사이에 그때 불이 나서 변을 당하게 됐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인 12월 30일 오후 5시 5분쯤에 울산 남구 달동의 한 원룸 건물 2층에서 불이 나서 25분 만에 꺼졌는데요. 소방당국이 무너진 건물 내부를 살피는 과정에서 원룸 2층에서 이 5살 어린이가 건물 잔해 등에 깔려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어린이는 아버지와 단 둘이 생활하는 가정의 아이였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 화재 당시 아버지는 이사를 앞두고 옮겨갈 집을 청소를 하러 잠시 가느라 좀 집을 비운 사이에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네, 집으로 돌아와서 사고 소식을 알게 된 아버지가 아이가 숨졌다는 걸 알고 한동안 좀 말을 못할 정도로 진술을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져서 주의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룸 입구 쪽에 있던 전자레인지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의 원인 규명을 위해서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나라가 새해 첫날인 오늘부터 2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비상임 이사국 임기를 시작을 하죠?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임기 2년의 비상임 이사국 자리를 맡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유엔 안보리 진출은 11년 만입니다. 지난 1996년과 2013년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비상임 이사국은 거부권을 제외를 하면 상임 이사국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을 받고 또 의장국을 맡는 시기에는 회의 소집 권한까지도 갖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런 권한들을 활용을 해서 특히 북한 도발과 또 인권 문제 등을 국제사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는데 활용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은 미국이나 중국이 속한 이제 상임 이사국들이 이해관계가 달라서 북한 도발 같은 상황에 대한 이제 제재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상임 이사국끼리 지금 좀 한마디로 이견 때문에 합의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는 매우 제한적인데요. 그래서 우리 외교부는 상임 이사국을 설득해서 돌파구를 마련하는 지금 비상임 이사국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졌다면서 적극적으로 북한 문제 등에서 국제사회의 단합된 목소리를 이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말에 채택된 가자 지구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 이 지원 확대 같은 경우에도 비상임 이사국인 몰타가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이렇게 좀 국제사회에 의미 있는 행동을 촉구할 수 있는 위치가 현재의 비상임 이사국입니다. 특히 이번에 일본도 비상임 이사국 임기를 함께 시작을 하는 만큼 한미일이 안보리에서도 공조를 하면서 북한 문제 등에서 좀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제 내일부터 업무가 시작될 텐데요. 직장인들 올해 가장 바라는 소원이 뭔지 물었더니 어떤 대답이 나왔습니까? 네, 앵커께서는 지금 직장인의 위치에서 보셨을 때 가장 바라는 소원이 어떤 것일까요? 직장인 위치에서요? 네. 제가 일한 데 대해서 제대로 보상받는 것? 결국 돈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다수의 직장인들이 좀 일치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조사를 좀 해보니까 직장인들이 지금 직장 관련 새해 소망으로 임금 인상, 이 임금 인상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저 역시도 좀 그런데요.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를 해서 지난해 12월 4일에서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의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이 임금 인상, 월급이 좀 올랐으면 좋겠다는 대답이 78%로 압도적으로 좀 높았습니다. 이 임금 인상은 전 세대가 단결해서 이렇게 1위로 나타났는데요. 2위에서는 세대별로 좀 엇갈렸습니다. 20대의 2위는 좋은 회사 이직, 또 3, 40대는 노동 강도가 좀 줄어들고 노동 시간도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 50대는 고용 안정과 정규직 전환을 임금 인상 다음으로 좀 바라는 일로 꼽았습니다. 각 세대가 처한 좀 노동 상황을 좀 대변해 주는 결과 같은데요. 올해 압도적 1위인 임금 인상이 모두에게 돌아가는 좀 신나는 해가 되기를 저 역시도 바라겠습니다. 정말 좋은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화 기자 수고했습니다. 지금 시각 7시 37분입니다.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지금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동해안에는 약한 비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 밖에 전국은 현재 구름이 조금 많이 낀 가운데 중부 내륙과 전라도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안개는 오전까지 영향을 주겠고요. 오후부터는 하늘이 차차 흐려져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도에 1cm 미만의 눈 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서는 높은 너울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0.2도, 부산 4.3도 등으로 대부분 영상을 보이고 있지만 경기 북부, 강원 내륙과 산지는 영하로 떨어져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6도, 대전 8도, 대구, 광주 9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0.2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교통 상황을 KBS 교통정보센터 이현 씨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해맞이 차량이 수도권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영동선과 서울 양양고속도로 모두 서울 쪽으로 매우 혼잡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정체가 최대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대 피해 운행하신다면 상행선 운행이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지금은 영동고속도로와 서울 양양고속도로 모두 전 구간 지나기 수월하지만 해맞이 차량들로 혼잡한 곳 있는데요. 부산 외곽고속도로 기장 쪽 기장 분기점에서 5km 구간 오늘 가장 먼저 정체가 시작됐고요. 안개 구간을 중심으로 돌발 소식이 있습니다. 익산 장수고속도로 익산 쪽 익산 진출로 갓길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안성 휴게소 부근 5차로에서 고장난 화물차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해안고속도로 서해대교 일대로도 양방향 안개의 영향을 받아 교량 지나시기 무척 어렵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전종철의 전격 시사.
전종철의 전격시사 올해 첫 전격 인터뷰에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좌희정 우광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렸고 삼선의원의 강원지사를 지낸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전화 연결해서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연말에 국회 사무총장 사퇴하신 게 이제 지역구 출마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디로 출마하세요? 그건 당에다가 전적으로 위임했습니다. 제 고치를 제가 정하는 게 아니라 당에서 결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제 서울 종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종로도 하나의 검토 사항 중에 하나입니까? 아마 당에서 판단해서 저를 적절한 곳에 배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새해 첫날인 오늘은 어디서 일정 시작하십니까? 저도 아침 일찍 새해 저 인왕산에 가서 일출 보고 이제 네. 지금 인터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었군요. 예. 좀 약간 정기를 느끼셨나요? 아무래도 눈이 왔으니까 상당히 정치가 있는 새해는 좀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한테. 아, 그렇군요. 좀 약간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누가 뭐래도 올해는 총선의 해입니다. 네. 새해 첫날인 오늘로써 D-100, 딱 100일이 남았습니다. 네. 아직은 다소 이제 답하기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석 쓸 수도 있고요. 총선에서 어떤 결과, 어떤 모습이 이제 나올 것 같다고 이제 전망을 하십니까? 그건 국민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번 총선은 어쨌든 현 정권이 2년이 지난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요. 네네. 결국 역대 선거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도가 곧 여당의 성적표였는데 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못한다가 55%에서 60%가 확실하기 때문에 아마 야당에게 조금 더 기회가 오지 않을까. 다만 이 야당도 좀 경제 외교 부분에서는 수권 야당, 좀 안정감과 변화 능력 있는 야당이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닌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정권 심판론이 우세하지만 야당도 기본적으로 수권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러면 아마 더 큰 결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만으로는 안 되고 수권 야당의 모습을 보여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이 정권 심판이 크겠죠. 네. 그럼 결국은 앞으로 100일 남은 총선 어떤 점이 승부를 가를까? 그것도 역시 그런 수권 야당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야당이 이길 수 있다. 그런 뜻인가요? 네. 기본적으로 현재 국민들은 이 현 정권에 대해서 매우 실망하고 있고 너무 일방통행이고 무능력하다. 이번에 한번 아주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강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 민주당도 좀 더 통합과 쇄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번에 일출을 보러 가셨잖아요. 네. 사실 서로 다른 게 만날 때 에너지가 생기는데 예를 들면은 석양이 아름다운 거는 낮과 밤이 만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고 일출이 아름다운 건 밤과 아침이 만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건데요. 그런 걸로 보면 민주당은 단결하되 중도 성향을 가진 이 김부겸 총리 역할이 기대된다는 말씀도 계시고 네. 또 하나는 이 미래 세대가 좀 전면으로 등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탄희 의원이라든지 이소영 국회의원 이런 분들이 좀 전면에 등장해서 좀 새로운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된다는 점.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민주당이 비판하는 정당을 너무 좀 수권 야당으로서 특히 뭐냐면은 이 국민이 살기가 너무 어렵고 조금 전에 이제 임금이 올랐으면 좋겠다는 열망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국민이 살기 힘든데 민주당표 좀 경제성장 전략을 내달라는 목소리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면에서 민주당이 조금만 더 단결하고 그리고 변화를 꾀하면은 좀 국민들의 마음과 함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총장님께서는 국민의 삶이 곧 정치인의 성적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네. 2023년 정치권의 성적표 몇 점입니까? 국민들은 아주 거의 낙제점에 가까운 걸 주고 계시죠. 저는 우리가 좀 있으면 손흥민 선수는 경기가 끝나면 바로 평점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 기업도 좀 있으면 주주총회라서 1년간의 성과가 나오잖아요. 대학도 평가하고 병원도 다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정치인들만 평가 기준이 없습니다. 사실은 국가는 세계 12국가인데 삶의 질은 32위 국가니까 살기가 어려우니까 결국은 일자리, 교육, 주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애를 안 낳는 거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저는 국민의 삶의 지표가 정치인들의 성적표가 돼서 1년에 한 번씩 대통령부터 저기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국회의원들이 평가를 받으면 난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평가 기준을 만들어서 정치를 일대 혁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민주당이 이제 아쉬운 부분도 조금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2023년도 민주당이 뭐 야당으로서 이런 부분 아쉬웠다는데 2024년 그렇다면 어떻게 변해야 한다? 아까 물론 뭐 수권 야당 말씀도 하셨지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세 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능력 있는 야당을 보이는데 첫 번째로는 결국 경제인데 예. 이 민주당표 경제 성장 전략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 이 저성장을 극복하면서도 국민의 삶의 질이 어떻게 나아질 건가? 사실 국가는 잘 사는데 지금 국민이 살기 어려운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 현재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지금 성장률이 25년 만에 역전된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민주당표의 경제 성장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 두 번째는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40개 나라에서 선거가 있거든요. 네네. 빅체인지인데 이런 면에서 이번에 저희가 엑스포의 대실패를 통해서 국민들이 우리가 세계를 보는 눈이 부족했다. 국격이 떨어졌다. 이런 절망감이나 실망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런 경제 외교 시스템을 안정감 있게 보여주는 것.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민주당이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이번에 이준석 대표 연설 중에 제가 좀 공감이 갔던 거는 미래가 우리의 공유가 돼야 된다는 말은 참 저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미래 민주당이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우리 이탄 의원이나 이소영 국회의원이나 강훈식 국회의원이나 우리 부산의 전재수 국회의원 70년대 80년대 이생들이 전면에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민주당의 모습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 총선이라고 하는 건 국민과 함께 공감을 얻어내는 건데 이 다른 제정당이나 이런 국민과 연대를 통해서 좀 희망을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거라는 거는 과거를 짚기도 하지만 미래로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하겠고요. 민주당 네. 당면 현안 좀 짚어볼게요. 네.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대표 만나서 이제 극적 반전을 이제 기대했는데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 전 대표는 네. 제가 할 길 가겠다 밝혔습니다. 창당, 분열 수순으로 간다고 봐야 되나요? 글쎄, 저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낙연 대표와 함께 했던 국회의원들이 이낙연 총리와 함께 탈당하지 않고 민주당이 하는 이유는 제가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배지에 연연해서 안 따라가는 게 아니고 이번 총선은 현 정부의 중간평가에 대해 심판을 먼저 하고 그리고 네. 민주당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이번에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과 함께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싶고요.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의 변화와 통합을 꾀해야 되는 것도 민주당이 가야 될 길이라고 봅니다. 네. 총장님은 이낙연 전 대표 신장 창당에 대해서 궤도 이탈이라는 이제 표현을 썼는데 네. 미칠 파장이 얼마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이낙연 대표가 총리도 하셨고 당대표도 하셨는데 민주당과 함께하는 게 순리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런 어려움에 처하면 또 민주당은 훨씬 더 결속력이 강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려움을 딛고 오히려 비가 온 뒤에 더 땅이 단단히 굳듯이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겠고요. 민주당으로서 또 불안한 요소가 공천 잡음입니다. 공천 적격심사에서 돈봉투 사건으로 거론되는 의원들이 일부 통과를 하니까 어떤 다른 이른바 비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보다 경미하다고 생각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아마 새로운 공천심사위원장이 오셨으니까요. 아마 저는 이 공천에서의 합리성을 보장하는 것이 국민들을 설득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것이고 또한 내부 단결을 꾀하는 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공천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데서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본래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요구해 온 게 대표직 사퇴, 통합 비대위 구성 뭐 이런 거였는데 엊그제 결렬될 건 보니까 그 흐름으로 가긴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에서 제시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이 뭐가 있는지 약간 좀 구체적으로 시스템 공천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첫 번째로는 이번에 김부겸 총리하고 정세균 총리는 민주당과 함께 한다는 뜻을 밝히셨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저는 김부겸 총리가 이번 선거 때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함께 하시게 될 때 그냥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은 이 공천이나 이런 부분에 함께 전략을 짜고 좋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야당으로 거듭나는, 경제 외교에서는 능력 있는 야당으로, 그다음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서는 확고한 소신과 믿음이 있는 야당으로 거듭나는 이런 공천을 해나가는데 아마 함께 하면은 더 에너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 공천관리위원장 임명을 했거든요. 이명백 네. 고려대 명예교수.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대선 후보 자문단에 이름 올린 점을 들어서 또 이재명 대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좀 보는 시각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 교수님이 얼마 전에 김영배 의원님 추천으로 민주주의 4.0이라는 네.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 친명인 아닌 의원들이 모여 있는 거기 와서 강의를 하셨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이런 것까지 고려돼서 이 공천에서 합리성을 만들어내려고 저는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을 했습니다. 초기에 일부 지지율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혁신의 속도를 낼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여당 변화에 대응할 만한 혁신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김건희 특검이 통과됐기 때문에 네. 결국은 자식 이기는 부모 없고 국민 이기는 정권이 없거든요. 국민의 네. 70%가 찬성하는 특검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제는 특검에게 맡기고 이제는 이태원 특별법이나 전세자기 특별법, 특히 부동산 PF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는 정책과 비전의 시기로 이제 전환될 때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한동훈 비대위가 구성되자마자 비대위원이 설화로 사퇴했습니다. 비대위 출범 초기 이제 쇄신 동력 끌고 가는데 차질이 빚어졌다고 보세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잘해주기를 바라는데요. 근데 다만 현 정권이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근데 왜 위기에 처했을까를 좀 더 한동훈 위원장이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엑스포 실패의 모든 면이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세계를 보는 눈이 없었죠. 두 번째로는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은 벌거숭이 임금님이 돼버렸죠. 세 번째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죠. 네. 네 번째로는 사우디는 네옴시티라는 전 세계에 선전을 할 수 있는 국가 비전이 있었는데 우리는 프리젠테이션 그런 걸 못 보여줬거든요. 그러면 그렇군요. 무엇을 우리가 위기에 처했고 고쳐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국민들의 지금 말씀을 많이 들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고 네. 한동훈 위원장의 수락 연설 하루 뒤에 이준석 대표 연설인데 미래가 공용어가 되겠다 되자 이런 말은 자, 총장님 길이상 여기서 좀 끊겠습니다. 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2부에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궁민입니다. 힘이 들 땐 누군가의 응원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힘이 들 땐 지원이 더 필요한 법이죠. 이것이 힘든 크기만큼 더 크게 지원해야 하는 이유. 힘내라는 말보다 힘이 되는 정책으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충분히 돕고 놓치는 사람 없이 찾아서 돕는 제대로 된 약자 복지. 약자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복지의 힘을 키워갑니다. 약자의 삶에 복지의 힘을. 대한민국 정부. 요즘 뭐가 제일 즐거우세요?
저는 인공지능 수업이 제일 재밌어요. 할아버지는요? 저는 경로당 스마트팜에서 채소 키우는 게 낙입니다. 나리 씨는요? 저는 언어장애가 있는데 거래처와 통화가 편해져서 좋아요. 나이를 잊게 하는 스마트 경로당과 디지털 배움터, 지역을 뛰어넘는 교육, 소프트웨어 미래체험, 장애를 넘어서는 손말 이음센터까지 격차를 줄이는 과학기술과 디지털로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집니다. 일상이 따뜻해집니다.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합니다. 알고 계시나요? 겨울철에 심해지는 미세먼지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절관리제 차량 운행 제한 제도가 시행됩니다.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수도권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진입하여 운행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저공해 조치 차량은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저공해 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전산 시스템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가능합니다.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하늘 만들기. 이 캠페인은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탈성장과 대한연구소라는 작은 NGO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기후위기는 너무 중하지만 인지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많이 보셨을 텐데 거기에 보시면 더 이상 밀을 재배 못하고 옥수수로 주식이 박혀 있고 프로야구 경기를 하는데 모래 폭풍이 불어와서 경기가 중단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잠깐 지나가는 일이면 괜찮겠지만 한 달에 몇 번씩 그다음에 예측하지 못하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뒤바뀌어 버린다면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청취자들도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덜 쓰고 승용차보다는 보행을 더 하고 그런 일들이에요.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갖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도 굉장히 큰 어떤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온난화, 그다음에 기후붕괴로 이어지는 데는 10년, 20년의 시간적 지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배출된 온실가스량으로도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기는 어려운 상태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이 이제 모아지는 결론이죠. 몇 년 전에는 핫하우스 얼스, 찜통 지구라고 표현을 했다가 이제는 끓는 지구, 장렬하는 지구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0.4도 정도 더 상승을 하면 더 이상 다시 시원한 지구, 우리가 살만한 지구로는 못 돌아온다라는 예측이에요. 1.6도 상승보다 1.5도 상승이 훨씬 안전합니다. 그러한 노력은 많이 해도 부족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지금 우리의 문제입니다. KBS 라디오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지구를 지켜라 였습니다. KBS 58분 날씨. 새해 첫 해맞이후 지금 이동하시는 분들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과 전라도 내륙,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서 가시거리가 지금 천안은 90m, 청주와 보은, 남원, 순창 등은 150m 안팎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오전까지 짙은 안개가 불편을 주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요. 아침까지 강원 영동과 부산, 울산, 경북 동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막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충청도에 1cm 미만의 눈 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동해안에서는 모레까지 높은 너울이 몰려오겠습니다. 해안가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해안가 접근 시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 0.2도, 광주 1.4도, 대구 영하 1.7도 등으로 0도 안팎을 보이며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낮아 다소 춥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 6도, 대전 강릉 8도, 전주 9도, 부산 11도 등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을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0.2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종철의 전격 시사.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앞서 이광재 전 의원이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관련 부정평가 60.8%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의뢰로 지난해 12월 18일에서 22일 전국 18세 이상 2,508명을 대상으로 자동 응답 방식으로 실시됐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12월 10일 날 발표가 됐는데요. 국민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33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과 8일 사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70%였고 무선 전화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올해 총선은 정치 신인과 중진뿐 아니라 2027년 대선을 준비하는 잠룡들에게도 중요한 시험대입니다. 오늘은 여권의 잠룡 중 한 분인 나경원 전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제가 경력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판사, 17대부터 20대까지 내리 4선 국회의원, 당 대변인 최고위원 원내대표, 국회 외통위원장, 그리고 당 서울시장 후보,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기후환경대사와 장관급 저출산 고령사위원회 부위원장 지냈습니다. 이런 나경원 전 의원이 요즘 발바닥이 닳도록 뛰어다닌다 이런 소문이 있습니다. 의원님 요즘 어디서 뭐하고 지내십니까? 저는 사실 요새 중앙정치부대에서 제가 사라졌었죠. 예, 저는 동작에 콕 박혀 있습니다. 동작이 작은 대한민국이다 생각하고요. 제가 2023년 2월 이후, 3월 이후로는 동작에서 더 많은 분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의도 정치에서 잊어버리기 쉬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동안 정말 발바닥이 모나도록 땀나도록 열심히 다녔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만나본 현장 시민들의 목소리 무엇을 바라던가요? 뭐 아무래도 지난 1년은 참 미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미안함과 또 제 마음속에는 또 간절함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민들께서 아무래도 경제도 어렵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또 정치권의 극단적 갈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로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미안하다는 생각도 들고 또 저희 모두 정치권에 있는 사람으로서 책임감도 느꼈고요. 네.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많이 배우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자 또 간절한 마음으로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보고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속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치의 본령 한마디로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치를 해달라는 걸 우리가 자꾸 잊지 않나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서민과 약자를 위한 정치. 국민의힘이 지난 11월 전국 당협위원장들을 대상으로 당무 감사 결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나 전 의원님이 원외 당협위원장 1위를 차지하셨어요. 1등 비결이 뭔지 그리고 지역구 활동하시면서 느끼신 점 방금 말씀하셨지만 1등 비결부터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좀 신나기도 했고 또 감사하기도 한 그런 1등이었습니다. 당무감사라 그래서 이제 활동을 잘하느냐 안 하느냐인데요. 네.
제가 아까 이제 현장 목소리 열심히 들으려고 뛰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네. 제가 요새 지역구에서 별명이 낙일동이 됐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신출귀몰. 낙일동이라고 네네.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이제 열심히 또 다가갔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더 뭐 어떻게 보면은 이 국민들에게 좀 더 또 우리 국민들에게 이 봉사하는 것으로서 더 많이 다가가고자 나봉이라는 우리 봉사단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줍깅도 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상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전문가들과의 상담도 하고 네네. 그랬습니다. 또 뭐 그런 것도 하고 청년들을 상대로 한 정치학교도 만들고 정책토론도 하고 또 금요 데이트라 그래서 우리 민원 상담도 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한 국민 그런 것의 진심과 진정성이 좀 느껴져서 1등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요. 사실은 1등은 저 주민들이 평가해 주시는 거거든요. 좋게 평가해 주신 주민들께 감사합니다. 아유, 그렇군요. 요즘 특히 네. 화제 모으고 있는 게 나 의원님의 네. 이제 MZ세대 쇼폼 짧은 인터뷰 네. 영상입니다. 네. 이 인터뷰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저희 이제 슬슬 캠프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곧 예비 후보 등록도 할 건데요. 그래서 저는 캠프에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남녀노소 뭐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모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대학생 자원봉사단들이 계신데 이런 청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청년들과 같이 소통하는 방법으로 이런 청년들이 좋아하는 쇼폼에 나가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을 했고요. 네. 또 마침 뭐 그쪽에서도 제안이 같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뭐 일회성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청년들과 소통하는 것을 통해서 이 청년 정책으로 또 이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들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외모, 지능, 재력 중에 본인의 매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나 전 의원님께서는 지능, 외모라고 이제 답하셨고요. 본인의 외모를 10점 만점에 8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점수 상당히 겸손하게 평가했다 이런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이고, 저는 또 너무 과하게 평가한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런가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쇼폼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하고 나서 많이 이렇게 넘겨봤어요. 젊은 친구들이 한 거를. 그랬더니 엄청 잘생긴 친구들, 엄청 이쁜 친구들이 막 10점 만점에 6점 이렇게 했던데요. 그래서 이건 내가 너무 과하게 평가했나 그랬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질문에 빨리빨리 단답형으로 대답하는 게 제 눈에 상당히 네. 좀 이렇게 보였고요. MZ세대와 비슷한 느낌이었나 그랬고 젊은 세대가 좋아하는 이제 유행어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네. 엄청 유쾌하다. 정치인 권위의식 내려놓은 모습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어요. 실제로 인터뷰에 어떤 말씀 들으셨어요? 많은 젊은 세대들이 예전보다 더 스스럼 없이 다가오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더 이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이렇게 다니면 예전에도 뭐 20대들이 알아보고 반가워하는 분들이 있지만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하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만 해도 제가 뭐 어떻게 보면 큰 수확을 얻었고 이걸 계기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이 소통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그렇군요. 의원님은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이제 지내신 만큼 저출산 문제에 각별한 관심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미국 전문가들이 한국은 완전히 망했다 이런 표현도 쓰고 최근에 CNN은 한국군에 적은 핵무기가 아니라 저출산이다 이렇게 지적도 했습니다. 국가 전략 네. 위협할 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까? 네, 전 재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앙. 사실 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좀 적은 인구로 쾌적하게 살 수 있지 않아 어떤 분이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네. 사실 이 추세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아이를 안 낳는 추세가 계속되면 대한민국은 지금 많은 외신들이 지적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든지 돌려놔야 되고 그 남은 시기가 저는 지금부터 한 6, 7년이라고 생각합니다. 6, 7년. 왜 그러냐면 1990년대생까지는 우리가 60만 명씩 태어나던 세대입니다. 근데 2002년이 되면서 40만 명대로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 1990년대생들이 부모가 될 수 있는 마지막 6, 7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써야 된다. 네. 그래서 저는 국가 재앙을 이제 막고 이 출산율이 하락하는 이 추세를 반등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우리 대한민국 정책 중에 가장 실패한 정책이 인구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1960년대부터 이 인구 정책을 썼거든요. 산하 제한 정책이라고 하죠. 그걸 1990년대 말까지 썼는데요. 사실은 1982년에 우리는 이미 출산율이 이 합계 출산율이 2.1을 찍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거보다 낮아지면 현재 인구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80년대 초에 이미 합계 출산율 2.1을 찍었는데 97년까지도 이 한마디로 산하 제한 정책을 해서 네. 완전히 저출산의 트렌드가 우리 국민들 사이에 이렇게 박혀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야 된다. 저는 이 국가 재앙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통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던데 각각 2006년부터 써본 예산이 380조 원이다 이런 통계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나빠지는 이유 뭘까요? 그거는요. 필요한 돈을 쓰지 않았고 그 380조는 사실상 저출산 지원 예산이 아닌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옛날에 제가 국회에 있을 때 국회 저출산특위위원장도 했었는데요. 네. 그때 통계를 보면, 그때 이제 저희가 봤어요. 저출산 예산 도대체 어디다 썼냐. 그랬더니 행안부가 무슨 CCTV 다는 것도 저출산 예산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이게 왜 저출산 예산이냐. 그랬더니 한마디로 뭐 밤길이 안전하면 뭐 여성들이 뭐 아이 낳기 좋다. 뭐 이런 뭐 터무니없는 예산까지 포함한 380조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OECD에서 내는 가족 지원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OECD 개념에 한마디로 보육, 양육 이런 거에 딱 특화되는 예산인데요. 가족 지원 예산은 OECD 평균에 못 미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저는 저출산 예산을 제대로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완화시킬 수 있는데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보건복지부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새해 초 이제 특단 대책 내놓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특단 대책은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는 겁니까? 자,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게 현금 투자가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그렇죠. 그런 논란이 있죠.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현금 지원만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출산을 완화하거나 극복하는데 현금 없이 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현금을 쓸 때는 쓰고요. 그 다음에는 제도를 바꿀 건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건복지부가 특단의 예산을 내놓을 때 저는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이를 낳고 기르는 데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지금 제안들을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 같은데 뭐 정부 부처 간에 잘 조율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예컨대 아동수당 같은 것을 우리 17세까지 확대를 한다든지 이런 과감한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보건복지부 관할은 아닐 수 있지만 일종의 고용노동부에서 좀 더 이 근로 형태를 좀 다양화해서 일본은 최근에 3세 이하의 아이를 둔 부모의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옵션의 하나로 가져갈 수 있게 해놨더라고요. 네네. 이러한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탄력근무하고 유연근무만 가능한데 거기에 이제 재택근무를 또 하나의 옵션으로 추가를 한다면 이런 건 이제 제도에 관련된 건데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2023년 이제 정치권 한번 되돌아볼게요. 2023년의 정치 키워드는 뭐였는지 총평을 해 주시고요. 오늘 시작된 2024년 정치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 좀 해 주세요. 뭐 대학 교수들이 뽑은 사자성어가 결리망의 아니었습니까? 네네. 이로움만 보고 의로움을 잊었다는데 저는 뭐 정말 맞는 키워드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부족함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든 야든 국민들의 마음에는 부족했던 그런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2024년에는 뭐 총선도 있고 이제 정치가 굉장히 변하는데요. 결국 이 변화가 혁신과 쇄신의 방향으로 되어야 될 거고 모든 정치권이 그 노력을 하면서 저는 조금 너무 국민들 마음이 극단적으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정체 불령 아니겠습니까? 네.
이러한 통합과 화해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이제 개인적인 소회 여쭤볼게요. 나 의원님께서는 지난 한 해 힘든 시간 이제 보내셨을 겁니다. 2023년 보내고 2024년 맞이하는 소회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저는 굉장히 저한테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힘든 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잘 알고요. 네네. 제가 이제 뭐 2020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조금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신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중앙정치에서 내려와서 현장에 가면서 그 배운 여러 가지 또 듣고 보고 배운 여러 가지가 저한테 소중한 정치적 자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정치 속근육이 강해졌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네. 저한테는 그런 시간이었고 그런 시간을 저는 정말 간절하게 보냈습니다. 올해 이제 2024년 되면서 그것이 이제 정말 성과와 또 뿌듯함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초선 네. 의원들의 이제 연판장 사태 같은 거 겪으면서 이제 3월 전당대 당대표 불출마 선언하셨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질서 정연한 무기력 이를 경고하면서 무질서한 생명력을 촉구했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초선들이 남원정, 천신정 때만 못하다 이런 말들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조금 아쉬운 점도 있긴 하죠. 근데 지금 뭐 우리 초선들이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할 시기는 아니고 앞으로 이제 또 새로운 공천을 통해서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영입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우리가 너무 정당이라는 건 사람 움직이는 조직이고 민주적 조직이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한 톤으로 나오는 그거는 살아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양성. 다양한 분들의 다양한 좋은 인재들이 많이 당에 영입되었으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근에 국민의힘 비대위 출범 이제 본격화되고 있을 때 나 의원님이 당정 관계가 재정립돼야 당 지도 체제 확립에 효과적일 것이다. 또 비대위원장의 스피커가 커야 한다. 존재감 있는 분이 비대위원장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기에 맞는 인물이라고 보세요? 뭐 일정 부분은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또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친분이 이른바 이제 수평적 당정 관계 구축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극복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러한 돈독한 신뢰관계를 한동훈 위원장이 자산으로 쓴다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신뢰관계가 없으면 갈등으로 표출되기 쉽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한 한동훈 위원장께서 이 돈독한 신뢰관계를 자산으로 잘 사용한다면 앞으로 우리 당정관계도 그렇고 당의 발전과 변화와 쇄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대위 구성 하루 만에 민경호 의원이 노인 비하 등 설화로 물러났습니다. 일부 부실 검증 책임론도 이제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인데 출범 초기 이제 삐걱거리는 이제 모양새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다시 동력을 모아갈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야당도 이런 일이 왕왕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실수를 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정말 빠르게 이러한 부분을 정리했다는 만으로도 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평가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민주당 얘기 조금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 이낙연 전 대표 회동이 있었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낙연 신당 창당 가시화하는 분위기인데요. 지금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일들 그 문제점의 근원이 뭐라고 보세요? 뭐 한마디로 이재명 당대표의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민주당은 지금 변화, 뭐 쇄신, 혁신 이런 게 보여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이낙연 전 총리도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이러한 것을 그대로 안고 가서는 민주당도 우리 중요한 야당이고 민주당이 또 변해야지 정치도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실망감을 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 지도부를 중심으로 운동권 정치 청산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야당 일각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나왔었고요. 의원님도 민주당 86세대 퇴장 필요하다고 보세요?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86세대로 대표되는 민주당의 이 세력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동안에 이 80년대 운동권의 사상으로 아직도 정치를 하면서 운동권의 그 80년대 잘못된 이념 정치를 계속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반헌법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주한미군 철수부터 시작해서 결국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삭제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고 한축으로는 송영길 대표도 이번에 구속이 됐는데 비도덕의 상징이 돼버렸습니다. 그동안 여러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는 이 86 운동권의 시대가 가야지만 저는 민주당이 더 건강해지고 건전해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여쭤볼게요. 여야는 4월 총선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승부는 어디서 갈릴지 총선 승리 관건 무엇이라고 보세요? 저는 쇄신과 변화 그리고 희생과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사자성어 결림망이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국민을 위해서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국민을 위한 그런 변화를 가열차게 어느 정당이 더 하느냐 여기에 총선 승부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쇄신과 변화, 희생과 헌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와 함께 2024년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민들 관심 많은 분야 중 하나가 주택 관련된 것인데요. 대출 갈아타기 쉬워지죠? 네, 대안대출이라고 부르는데요. 원래 있던 대출을 다른 대출로 바꾸는 걸 얘기를 합니다. 뭐 대표적으로 금리가 싸다 이러면 좀 바꾸고 싶겠죠. 근데 이렇게 대출을 바꾸는 거는 당연히 은행 가서 한다 이렇게 쭉 생각들을 해왔었잖아요. 네. 그런데 새해부터는 스마트폰으로 터치 몇 번 해서 다른 대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아니면 전세자금대출 이런 거 은행 안 가고 스마트폰으로 교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서류 같은 것들은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보내시면 돼요. 원래는 신용대출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었거든요. 작년 5월 달부터 대안대출 인프라다 이런 표현을 이용해가지고 운용을 해왔는데 그때는 신용대출만 대상으로 했던 거고요. 이제 7개월 지나가지고 주택담보랑 전세자금까지 늘려준 겁니다. 이제 요즘에 대출금리 비교할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거 많거든요. 뭐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아니면 금융회사 홈페이지 이런 데 가시면 되는데 금리 한도 이런 조건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거 보고 새해에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좋은 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서 이자를 잘 아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혼과 육아, 출산에 대한 혜택도 늘어납니다. 먼저 신혼부부 증여세 공제 액수가 커지죠? 네. 증여세 공제를 올해부터 크게 늘려주게 되는데요. 지금은 부모나 자녀한테 증여를 해줄 때 부모가 자녀한테 증여를 해줄 때 10년에 5천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물리거든요. 네.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 금액을 1억 원을 더 추가해 줍니다. 그러니까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면제해 준다라는 거예요. 이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전후 2년 이렇게 하면 이제 총 4년이 되겠죠. 이 기간 안에 그 1억 5천만 원까지는 공제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부가 양가로부터 다 1억 5천만 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최대 3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 제도가 처음에 이제 도입이 된다라고 예고가 됐을 때 좀 비판도 있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이제 결혼할 때 1억 5천만 원씩 줄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게 부자감세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다만 반대로 증여를 좀 여유롭게 해주면은 신혼부부들 결혼이 장려될 수가 있다. 출생률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긍정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비슷한 제도로 출산 증여세 공제도 새로 만들어졌어요? 네, 금액이랑 방식 같은 게 비슷한데요. 이제 결혼 말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부모나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게 되면은 1억 원을 또 추가 공제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슷하죠, 방금이랑. 원래 5천만 원까지 세금 안 내고 증여받을 수 있는데 이제 아이 낳으면 1억 원 더해 주는 거고요. 역시 이렇게 되면은 양가로부터 받게 되는 그 면제하는 액수가 3억 원까지 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궁금증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는요. 결혼도 하고 출산도 했다.
이러면은 2억 5천만 원까지 되는 건가? 왜냐면 1억 원 더하고 1억 원 더하니까 네. 원래 5천만 원에다가 2억 5천만 원이 되고 양가 또 이렇게 다 받으면 5억 원이 되잖아요. 근데 요거는 안 됩니다. 한도는 최대 1억 원. 그래서 하나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결혼과 출산 관한 것들 이제 살펴봤는데 육아 휴직 급여 액수도 늘어나죠? 네. 원래 3+3 부모 육아 휴직제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걸 크게 액수하고 기간을 늘리기로 한 건데요. 일단 기존 제도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요.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이내, 그러니까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즉 엄마하고 아빠가 모두 육아 휴직을 쓰게 되면은 3개월 차까지는 임금의 100%를 지급해 주는 게 원래 제도예요. 근데 이제 소수 사례로 이런 게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월급이 1,000만 원인데 그럼 임금 100% 다 주나요? 이제 그건 아니고요. 상한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개월 차에는 200만 원, 2개월 차에는 250만 원, 3개월 차에는 300만 원까지 이제 100%를 적용해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넘어가는 사람들은 이 상한액까지만 받게 되는 거죠. 이거를 부부 둘 다 쓰게 되면 3개월까지는 이렇게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올해부터는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바꾸게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기간도 늘려주고 돈도 더 많이 주게 되는 건데요. 기존 제도는 아이가 태어난 지 1년 이내 12개월 이내에 부부가 다 쓸 때 적용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거를 18개월로 일단 늘려주고요. 그다음에 부부가 다 쓰게 되면은 6개월까지 100%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액도 더 늘려주게 되는데 기존 제도가 1개월에 200만 원, 2개월에 250만 원, 3개월에 3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네. 그다음부터 6개월까지 더 쓰면은 50만 원씩 더 늘려줘요. 4개월에는 350만 원, 5개월에는 400만 원. 6개월에는 45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 6개월씩 육아휴직을 18개월 이내에 쓴다. 이렇게 되면은 1인당 최대 받을 수 있는 돈이 1,950만 원이 되고요. 네. 그럼 부부로 합치게 되면은 3,90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사 제목들이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군요. 네, 근데 이게 부모가 둘 다 쓸 때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례 있을 수 있겠죠. 엄마는 6개월, 아빠는 3개월을 썼다. 이렇게 되면은 1개월, 2개월, 3개월 채까지는 적용이 돼가지고 받습니다. 부부가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받는데 문제는 그 다음 3개월이잖아요. 이건 같이 쓴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 제도가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 육아휴직 급여가 있거든요. 통상임금의 80% 최대 150만 원. 요것만 이제 엄마가 남은 3개월 동안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올해 최저임금은 얼마입니까? 9,860원이에요. 작년에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작년에 9,620원이었고요. 240원이 오르게 된 겁니다. 최저임금 일당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보통 8시간 근무를 하루로 보잖아요. 78,880원이고요. 주 5일 근무 40시간 근무한다라고 치면은 주유, 수당 이런 걸 포함해가지고 206만 740원이 됩니다. 이 최저임금은 하나 설명해드리면 어떤 사업장이든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뭐 고용 형태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유일한 예외가 있는 게 수습 직원들은 10% 감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3개월 이내까지는 10% 줄여서 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다만 수습 직원들도 1년 미만 단위로 계약 체결하면 이게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취지는 뭐냐면 뭐 6개월 계약할 수도 있고 10개월 계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3개월을 깎아서 준다? 이렇게는 또 적용을 못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적게 주는 사례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번엔 군대로 가봅니다. 병사들 월급도 올랐죠? 네, 병장 월급이 월 125만 원으로 오르게 됐습니다. 올해부터요. 작년에는 1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5%가 상승을 했어요. 뭐 2병은 60에서 64만 원, 1병은 68만 원에서 80만 원, 상병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랐고요. 병장 봉급이 120만 원이 됐는데 다시 또 내년이죠. 2025년에는 150만 원으로 올리는 게 목표고요.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때 공약이 있었어요. 병봉급 200만 원이 공약이었는데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쭉 올려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순봉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종철의 전격시사 2부 순서 여기서 끝내고 3부가 이어지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 프로그램이 방송됩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그리고 성기영은 경제쇼.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여러분을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 주말 오후 5시 5분 정보를 업그레이드한 성기영의 경제쇼 플러스, 일주일 내내 함께 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종철의 전격 시사. 전종철의 전격 시사는 오늘부터 품격 토론 코너도 신설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엔 두 분 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할 예정입니다. 강전의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전현직 대표 이른바 명락회동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만남이 성사됐지만 반전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퇴, 통합 비대체제 거부했고 이낙연 전 대표는 제 갈 길 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넌 그런 모양새죠. 네, 근데 뭐 사실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뭐 거취라든지 창당 이슈 자체가 국민들에게 큰 관심을 끌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간에 또 하나의 정치 재개를 위해서 뭐 지금 현 대표를 만났다, 그렇지만 안 됐다라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것이었지, 이거 자체가 큰 이슈라든지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급력이나 이런 거는 별로 안 될 거다, 네. 이제 그런 말씀이시고요. 근데 저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지금 이미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공천 적격 심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비명계들이 공천에서 탈락하는 부적격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같은 지역구에서 지금 친명계 그 원외 인사들은 오히려 조금 의아한 상황으로 막 공천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면은 이낙연 신당에 있어서 지금은 참여하겠다는 민주당 인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원칙과 상식 그 네 분의 경우에도 아직은 뭐 정확하게 같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 공천 파동이 계속되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계열에서 갈 수 있는 곳은 이낙연 신당이 저는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금태섭 전 의원이 지금 하고 있는 신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바운더리가 넓어요. 정의당 그 류호정 의원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정통성이라든지 그리고 비명계로서의 어떤 입지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공천에서 탈락한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이낙연 신당이 새로 그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쪽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꽤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파급력과는 별개로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낙연 전 대표 신당 창당 이제 속도는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번 주에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지금 뭐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하고, 또 신당에 대한 절차도 이번 달 중순 정도에 뭐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는 저는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만났을 때, 그때 만남 이후에 민주당 대변인이 뭐라고 했냐면 제3의 안은 없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올라왔었던 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 그리고 비대위원회로의 전환을 그 이낙연 대표 측에서 요구를 했었던 것인데요. 제3의 안이 없었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뭐 공동선대위원장을 이낙연 전 대표에게 제안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안이 이후에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지금 만약에 그날 만남에서 제3의 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결렬되었다라고 하면은
완전히 속도가 붙겠구나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은 조금 서로 간에 밀당을 하는 시기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국민들의 정치에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뭐 통합비대위 전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은 뭐 제가 뭐 정확하게 다는 모르겠지만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런 입장이 전혀 아닌데 전 대표가 갑자기 현 대표에게 사퇴를 요구한 자체가 갑자기 대표직을 내려놔라. 네, 예. 그런 것이 누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민주당원들 자체의 지지 자체도 없고 국민들이 크게 관심을 못 끌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뭐 추후에 뭐 원칙과 상식 네 분이 뭐 이 부분 여기에 합류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분들도 또 각자의 정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체 영향에는 판세가 크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고 공천에 대해서 뭐 공천 파급력 이런 게 있는데 공천 자체는 어차피 시스템 공천 아닙니까? 여론조사에 의해서 민주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이렇게 공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비명계다 뭐 이런 거 자체가 공천 자체의 룰을 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유진 변호사님 얘기하신 내용에서 시스템 공천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공천 과정에서의 그 배점표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총점이 1000점이었는데 그중에 제 기억으로 220점이 정성평가예요. 그러니까 정량평가가 아니라 그렇다면 그것은 주관이 개입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문제인 거죠. 1000점 중에서 220점 정도라면 적지 않은 비율이고 그리고 또 조금 아까 신 변호사님 얘기하신 거에서 저도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은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내려와라. 그리고 통합비대위로 전환을 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대의와 명분이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의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당 대표란 말이에요. 물론 최근에 국민의힘에서도 전당대회에서 직접 선출했던 김기현 대표가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당대표 된 이후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참패를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올라왔던 혁신이마저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끝났단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서 본인이 내려왔던 것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아니 당대표가 일주일에 3번씩 재판받으면서 어떻게 총선을 진두지휘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것이 이미 예전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이재명이 붙었을 때도 있었던 일이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선에서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 선출될 때도 굉장히 압도적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민주당원들은 당대표의 어떠한 사법 리스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뽑았는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이렇게 내려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명분이 있는지 그것들이 국민들께서 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힘의 파워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압도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강한데 그거를 대표직 내려놔라는 게 되게 이상한 제안일 수도 있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만 저는 어떤 부분을 약간 올해 정치부 기자로서 이제 주목을 했냐면 김부겸, 정세균 이런 분들이 말은 그렇게 직설적으로 안 해도 이낙연 전 대표하고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전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재명 대표가 좀 내려놔라. 당장 대표직 사퇴라기보다 정말 본질적으로 어떻게 비명계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이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봤을 때는 그 전직 새 총리가 그랬을 땐 전 약간 무게감이 저한테는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세 분이 회동을 했다라든지 그 예를 들면 두 분 전직 총리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하면 3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전직 3총리의 회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 지지했던 한편으로는 뭐 이낙연계 의원이라고 평가받았던 의원들도 좀 이낙연 창당 자체를 좀 신중해라 자제하라 이런 목소리를 냈고 뭐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에 신중해야 되지 않냐라는 목소리를 낼 때 오히려 세 분이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가 더 활성화되지 않았던 걸 보면은 한편으로는 그 말리는 부분이 더 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함께 하고자 하는 동조가 지금 너무 낮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칙과 상식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바로 입장이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안이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김부겸 정세균 총리 말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또 큰 어른이 이해찬 전 총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해찬 전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런 얘기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와 가근한 사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엄청난 승리로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본인이 최측근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이 됐기 때문에 또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사실은 이해찬 전 총리의 측근이었죠. 그랬는데 이제 그분이 이재명 대표 쪽으로 온 것이었고 그래서 이해찬과 이재명 간에는 어떤 그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도 본인과 가까운 분들에 대한 공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좀 흔드는 모양새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 와중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공천 잡음이 계속 불거지고 있어요. 공천 적격 심사라 그러나요? 1차 점검에서 네. 공천 부적격 판정받은 인사들이 이건 비명계 반명계 공천 학살이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공천 과정에서 이게 과연 시스템 공천이라고 말은 하지만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너무 주관적인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예외 조항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좀 이 해당 위원회에서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누가 봐도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낙연 신당이 만약에 실제로 이게 실행이 된다면 공천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네. 특히 이제 검찰 수사 단계이긴 하지만 아직 재판도 안 받고 돈봉투 수수 사건에서 이제 거론되는 의원들이 적격 판정 받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유로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훨씬 더 경미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 다른 분들이 이제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돈봉투를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의혹 단계에 있고 수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또 대한민국은 사실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미 그 조사가 시작이 되었고 실명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 이분들을 공천을 했을 때 만약에 공천했다가 또 당선이 됐다. 그렇다면은 당선이 된 이후에 만약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또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냥 당대표만 하겠습니까? 다음번 대선에서 다시 한번 민주당의 그 대선 후보로서 나오고 싶은 상황일 텐데 이렇게 본인이 공천을 줬던 사람들이 공천 과정에서 이런 돈봉투 수수 혐의 그것도 전당대회 과정에서요. 이거 굉장히 민주주의에 대한 커다란 위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에서 여기에 대한 어떠한 정치적인 리스크를 안고서는 공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시스템 공천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경선 제도를 통해서 후보가 결정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뭐 보편적으로 당원 50% 그리고 국민 여론 50% 이렇게 통해서 경선이 최종적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누군가의 어떤 뭐 평가에 의해서 정성 평가에 의해서 결정되는 후보가 결정되는 그 자체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수사 단계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자체가 수사라고 하는 뭐 검찰 발표에 의한 수사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 지가 벌써 2023년도 초였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급하게 귀국을 하고 빨리 조사를 받아라 조사를 해라라고 해도 전혀 조사를 하고 있지 않다가 사실은 엉뚱한 사건으로 구속영장 청구돼서 별건으로 지금 뭐 어쨌든 구속이 된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시간을 이렇게 시간 차이를 두고서 처리하는 것인가 그런 의혹도 분명히 제기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뭐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 리스크를 만들어낸 부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좀 덮어씌우기식 수사다 약간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덮어씌우기식이라기보다는 별건으로 구속된 사건이고 이제 그걸 계속 화제성으로 계속 삼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다. 네. 있어 보인다. 네. 예, 어떻게 보세요? 그럼 민주당에서 생각하는 어떤 음모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사에는 어쨌든 원칙과 절차가 있는 것인데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대한 의혹이 나온 이후에 뭐 거론이 됐었던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 아니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었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프랑스에서 들어오자마자 뭐 검찰청 찾아가서 나 빨리 조사해라 막 엄청난 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이후에 본인이 정말로 소환을 받아서 갔을 때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요. 전혀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그 와중에 구속이 되었는데 영장실질심사에서 인용이 돼서 들어가 있는데 지금도 전혀 그 검찰 수사에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왜 이렇게 수사를 지지부진하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별건으로 인해서 지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서 뭐 이제 구속이 된 상황인데 그렇게 치면은 수사라는 것은 원칙에 맞게 해야 되는데 수사조차 안 하고 있는 사건들 그래서 사실은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대장동 특검이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수사를 왜 안 하고 있느냐? 무려 1,300여일 동안 지금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도 안 하고 어떠한 처분도 없이 있는 것에 대해서 특검이 막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오히려 수사를 해야 된다면은 그러면 성역 없이 지금 특검법이 통과됐으니 수사를 받아라. 제발 조사를 해라. 라는 것이 부거질 수밖에 없다. 이런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네. 최근에 뭐 이런 것도 하나 불거졌어요. 제가 보기엔 아주 큰 문제인지 아닌지는 이제 우리가 판단해 볼 문제인데 공천관리위원장을 임명을 했거든요.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근데 이제 임 교수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정책자문단에 이름을 올렸던 경력을 가지고 그쵸. 결국 이재명 사람 아니냐 하는데 사실 정책자문단은 수많은 교수들이 이름을 올리긴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수많은 교수가 올라와 있는데 꼭 이분이 하셔야 되는 것인가라는 건 굉장히 의문이고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그립을 강하게 잡고 있어요. 이번에 공천 과정이라든지 총선 과정에서요. 한 일례로 보면은 당대표 본인이 인재영입위원장입니다. 네. 참 굉장히 독특한 상황인데 그러고서는 최근에 1호 인재로 여성 변호사분을 영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재명 대표 본인이 고문으로 있는 환경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변호사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굉장히 노골적이에요. 노골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어떠한 건전한 비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원칙과 상식이라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결국에는 지금 공천이 아마도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이루어지고 총선이 이루어질 것이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몸살이고 있는 모습이 있어갖고는 좀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런 거에 대해서 왜 민주당 내에서 건전한 비판을 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영입 인사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으려면 그분이 과거 행적이라든지 발언이라든지 현재 그분의 태도라든지 그런 거를 봐야 되는데 과거에 단 한 번이라도 민주당 측 예를 들면 뭐 지금 현 대표와 뭐 연관성만 있다고 그 점으로 무조건 그 사람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좀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지금 현재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인사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지금 비대위원 중에 민경우 사퇴했지만 민경우 의원 아닙니까? 그 전 질문은 의원이죠. 제가 바로 드리려고 했는데 예, 말씀하세요. 예. 전 의원 아닙니까? 예. 지금 이분의 발언 자체는 지금 뭐 방송에서 많이 순화가 돼서 뭐 노인 비하 발언이라든지 뭐 일본 신민 사관의 문제성 있는 발언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순화가 돼서 발언이 나오지만 사실 이분의 발언 원문이 굉장히 지나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이라고 깔끔하게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비대위에 좀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말실수였다. 맥락을 들어보면 안다라고 가볍게 넘기는 것이야말로 이 자체 인사 자체에 문제가 있는 자질이 있는 문제가 있는 영입 인사가 아니었나. 이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책임을 져야지. 뭐 이재명 대표와 연관성이 어디에서라도 한 번만 나오면은 이거 인사 잘못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인데 네. 요거는 이제 제가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오면서 네. 첫 질문으로 드리려고 그랬던 거니까 네. 뭐 첫 질문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에서는 비대위원이 임명장 받자마자 하루 만에 사퇴한 일이 벌어졌고 네. 노인 비하 발언 등 설화 때문이었는데 이제 본인 사퇴하기는 했지만 이제 검증 책임이 좀 제기될 수도 있겠어요. 그거는 국민의힘 비대위원회에서 정말 책임을 좀 통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찾기 어려웠던 서라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분에 대해서 비대위원으로 거론이 되고서는 바로 이야기가 나왔고 또 한 가지가 아니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을 알았다면 이분을 비대위원으로 임명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 민주당에서 혁신위원장 했던 김은경 위원장 좀 비슷하게 노인 비하 발언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국민적으로 굉장히 지탄을 받았었던 게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알았다라면 굳이 이런 분을 임명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검증이 잘못됐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좀 사과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민경 의원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한노인회 회장에게는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과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민경우 전 비대위원의 사태가 새로 시작하는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회 왜냐하면 이게 힘든 상황이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혁신위원회가 중간에 그만두게 되면서 그러고서는 다시 전당대회 할 시간이 없으니까 공천이라든지 그리고 총선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게 된 것인데 좀 잡음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털고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민경호 전 비대위원 운동권 출신이지만 86 운동권 출신 야권 정치인들을 강하게 이제 비판을 해왔고요. 그 민전의원 하차한 와중에 이제 최근 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86 운동권 청산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이선으로 후퇴해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 운동권 청산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민주당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을 하면서 거기에서 이야기했던 것도 운동권에 대한 청산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은 더 이상 86 운동권이 어떤 당의 주류 세력이라든지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민주당에서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이고 있고 그게 굉장히 구태스러운 모습이고 국민들께 실망감을 안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근데 86 운동권에 대한 청산은 민주당 내에서 먼저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권 청산이라고 하면 요즘 MZ세대들은 운동권이라는 게 사실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어떤 운동을 과연 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마침 이 시기에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가 개봉이 돼서 1000만 관객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때 엄혹한 군사 정권 시절에 이것에 대해서 서울의 봄을 찾고자 하는 운동이 바로 운동권이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많은 시위가 있었던 것이고 사실 광주 문제화 운동 때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참사를 당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각이 나오면서 운동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지만 그 사람들이 운동권이라는 자체로 비판을 받을 것이 아니라 나중에 그것을 정치적인 자산을 삼아서 기득권 세력화 됐을 때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이지 그렇죠. 운동권 세력 청산, 운동권 세력 청산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다만 좀 맞지 않는다. 그 사람의 그 면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거나 소재를 삼는 거는 타당하나 운동권이라는 이유 청산해야 된다. 이거는 조금 MZ세대들이 왜지? 라고 의문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80년대 70년대 이렇게 민주화 운동한 그 공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부정을 하겠습니까? 다만 이분들이 이제 20년 이상 우리 정치권의 주류로 그 자리 잡아 오면서 최근에 보여온 어떤 뭐 이른바 내로남불이라든지 그렇죠. 민주주의 실종이라든지 기득권화 돼가지고 어떤 그 고인물처럼 되는 그런 부분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사실로서 규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비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죠. 그거는 그분들의 옛날에 민주화 운동 그 자체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가 지금은 이제 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야당 일각에서도 그게 꾸준히 몇 년 동안 제기가 되었었고 실제로 2019년인가 그때 이철희 당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를 자기 스스로 제기하면서 자기가 이제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었나요? 그런 움직임들도 있었습니다. 운동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실은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문제 제기를 하셨던 부분이었고 이번에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최신의 모습을 보여주는가 공천 과정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는데 대통령실은 특검법이 국회 통과하자마자 즉각 거부권 행사하겠다 뜻을 밝혔습니다. 그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왜 이랬을까요? 지금 이제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독소 조항이 어떤 거냐면 이 특검법 내부에 브리핑에 대한 조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특검법이 시행이 되면은 바로 4월 12일에 총선이 있는데 그 전에 매일매일 이 특검 팀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게 돼요. 수사 과정에 대해서. 그렇다면은 국민들께서 여기에 봤을 때 결과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다고 해도 매일매일 수사 브리핑이 나오면은 그냥 선입견이라는 게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아, 잘못되고 있구나라는. 그리고 아다르고 어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브리핑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신중해야 되고 그게 총선을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독소조항이라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시기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악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특검이 아니어도 반드시 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국민적인 여론이 높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겠지만 문제는 지금 시기라는 거죠. 총선을 앞두고서는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헌법에 있어서 국회에서 뭐 재적의원 과반수 이렇게 의결할 수 있는 것이 지금 167석의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 역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좀 네,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 특검이 통과하는 즉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인터넷상에서 이제 쇼츠가 짧은 영상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당시에 특검 거부하는 것은 죄 졌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다라는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런 발언이 더 회자되면 될수록 본인이 지금 거부하면 죄인이다라고 했던 발언을 뒤집는 것 때문에 이것을 지금 빨리 진화시키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한동훈 전 장관 시절에 아니 그 전 검사 시절에 다 있던 조항인데 지금 시기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전에 수사를 했었어야죠. 그 전에 수사를 하지 않아 놓고 지금 와서 이것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거 아닙니까? 그 전에 통과될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이 독소조항이 아니었던 것이 독소조항이 된다는 것도 좀 말이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본격 토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전의 변호사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SNS 계정에 한반도 야간 위성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남한은 대부분 지역에서 환하게 불을 밝힌 반면 북한은 평양을 제외한 전 지역이 어둠에 묻혀 있습니다. 사진 위쪽엔 한 나라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나눠 70년 후의 모습을 비교해보자는 미친 생각이란 제목이 있었고 이 사진에 밤과 낮의 차이라는 짧은 한 줄만 덧붙였습니다. 머스크가 평소에 말해온 자유와 경쟁체제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월 1일 새해 첫날 전종철의 전격시사 여기서 마칩니다. 진행의 전종철 기자였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